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투자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이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나아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돼버렸는데요. 지난주 여야가 가까스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연금 개혁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4시 현재 충북 영동군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시고요. 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경우에 강풍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7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내에서 연간 120만 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대미 투자 계획을 보면 자동차 그리고 부품, 물류, 철강, 미래 산업과 에너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자동차 부분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 120만 대 체제 구축을 위해서 8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현재도 알래바마 현대차 공장 그리고 기아 조지아 공장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조지아주 서베너에 짓는 HMGMA라는 새로운 공장을 이제 오는 26일에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더 많은 생산을 현지에서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부품과 물류, 철강 부분에서는 완성차 그리고 부품사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현대차, 기아와 동반 진출하는 부품, 물류, 철강 그룹사들이 또 총 61억 달러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가 1986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 현재까지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고 네, 또 네. 미국 전역에서 5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했는데 네.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네. 보였다고요. 네, 일단 이번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 발표한 거는 나름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기업인이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이렇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 발표 자리에서 뭐 현대차에 대해서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칭찬을 하고 뭐 땡큐를 외쳤고요. 참석한 현대차 경영진들의 이름을 또 일일이 호명하면서 네.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 관세 공격에서 비껴갈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한 차례 만남도 가지지 못했고 뭐 전화 통화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현대차 그룹이 선제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이 정부 입장에서 대응책 마련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나서서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직접 관세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 그룹의 대미 투자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다른 기업들도 아마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또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31조 원 신규 투자 전격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직접 관세 예외를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국내 기업들도 미국 정부와 지금 조율이 끝나는 대로 네. 순차적으로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해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죠. 삼성을 비롯해서 SK, LG, 뭐 포스코나 한화 같은 주요 그룹들이 다 미국 투자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기는 한데 제2공장까지도 검토를 하는, 그래서 기존 투자의 2~3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반도체 후공정 등의 분야에서 미국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SK그룹 계열사죠.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희망했었던 알래스카 LNG 개발 등에 네.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뭐 LG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거점을 미국에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된 말로 돈 보따리 싸들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투자금들이 참 국내에 투자되고 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좀 역할을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바람도 숨기지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큰 별이 졌다고 해야 될까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의 부고가 전해져서 네. 예. 그렇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고요. 지난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었고 휴식을 취하던 중에 심정지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향년 63세입니다. 네. 한종희 부회장, 삼성전자 TV를 오늘날 글로벌 1위로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37년간 삼성맨,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업계에서도 정말 자타공인 TV 전문가로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2021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을 해서 전체 세트 사업, 그러니까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을 맡으면서 TV뿐만 아니라 생활 가전과 스마트폰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품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고, 그래서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을 또 주도해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삼성 임직원들도 당혹감,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현재 중국 출장 중이어서 직접 조문은 힘들지만 멀리서나마 고인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한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서 경영 리더십의 공백이 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에 마감이 됐습니까? 네. 네, 오늘 원달러 외환 시장에서 지금 1,470원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0.1원 내린 1,467.6원에 개장을 하긴 했는데 네. 이내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 11시경에 1,470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11시 반경에는 1,471.1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네. 장중 고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난 2월 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거는 여러 국내외적인 요인이 일단 겹친 탓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값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죠. 예. 전날보다 0.23% 정도 더 올라서요.
104를 현재는 훌쩍 넘은 상태이고요. 이거는 간밤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 경기 개선세가 미국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달러화의 강세를 전제 이끌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치는 거죠. 지금 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전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스스로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에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으로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의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실 때 좀 황사가 많던가요? 네, 좀 뿌였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세시부로 전북 지역에 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까지 발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외출할 때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지금 글로벌 그 시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경우 기대와 달리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하고는 좀 많이 또 비교들도 하시고요. 네. 어떻습니까? 약 3개월간 흐름을 보면 금값은 어쨌든 한 10% 이상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얼마 하락한 거죠? 오늘 제가 비트코인 시세를 못 봤습니다만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졌으니까 훨씬 더 체감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가격 추이를 조금 좀 볼까요? 어느 정도? 예, 금하고 네. 비교하면 금은 지난 1년 동안 한 40% 정도 상승했고요. 1년간. 네, 네. 비트코인은 약 30% 정도 상승했는데 네. 이게 약간 착시가 있는 게 2024년만 보면 비트코인은 140% 상승했었거든요. 2024년. 네, 한 해 동안. 지난해. 네. 근데 이제 올 초부터 떨어진 거니까 네. 조정을 좀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세게 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었나요, 교수님께서는요? 네, 저는 뭐 작년 말부터 10만 달러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했었고 네.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막 사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 말부터는 뭐 제가 사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근데 네. 상당히 이제 주저하면서 얘기를 했죠. 네. 왜 이렇게 금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급락세였을까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금만큼의 신뢰를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기관들과 슈퍼리치들한테는 네. 아직은 투기성 자산이죠. 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멘텀은 그 바이비시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순간부터 이제 네. 이어졌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ETF의 순유출이 막 발생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역사는 해킹의 역사이기도 한데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당한 건 아니지만 네. 거래소들이 해킹 많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익숙한데 작년부터 이제 합법화되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자금을 부었던 기관들은 깜짝 놀란 거죠. 네.
어쨌거나 금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최근 얼마 전 비트코인 처음 생긴 게 언제였죠?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역사가 극히 짧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장의 신뢰를 금처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아직 멀었죠. 네. 어쨌거나 후보 시절부터 스스로를 이제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보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제 3월 6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이제 행정 명령은 발표했어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거기엔 단서가 좀 달려가지고요. 네. 예. 거의 안 산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는 안 사겠다 이런 걸로 해서. 세금으로 안 산다는 게 무슨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무부하고 상무부 장관들이 비트코인을 더 비축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단서 조항은 세금 중립적으로. 세금 중립적.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회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심은 맞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의 아젠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뭐 하나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아젠다하고 맞바꿀 만큼 가상자산의 진심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국회에 법을 만들어서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거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네. 추가로 더 사지는 않겠다 이건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보면 몰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행정부의 의중은 수사나 이런 과정에서 몰수한 네.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네. 이런 거에 방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 사상에 문제 있는 것들을 그 자산을 몰수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외에는 네.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건 안 하겠다. 그렇죠. 네. 뭐 연방 정부에 뭐 치즈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네. 가지 자산이 있답니다. 그걸 팔아서 하겠다는 뭐 전망도 나오는데 네. 그런 게 크진 않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금 세탁이라든가 그런 거래소를 해킹한 뭐 라자루스 같은 해킹 그룹의 것을 도중에 이제 뺏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네. 축적을 해 나가겠죠. 그럼 미국 정부는 지금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게 대략 40만 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20만 개가 아니고요. 네, 근데 네. 20만 개를 팔았어요. 팔아서 네. 20만 개군요 지금. 꾸준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악관에 그 네. AI 암호화폐 짜르라고 하는 데이비드 sak스가 네. 얼마 전에 어디 나와서 음. 기존 정부들이 너무 열심히 팔아갖고 170억 달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겁니다. 40만 개 정도 있었구나. 20만 개 팔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팔겠다라는 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럼 지금 170억 달러 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한 때가 언제죠? 그게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70억 달러의 기회를 손실했고 네. 또 17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세금 중립적이라는 게 의회 동의 없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꺾이고 이제 맞습니다.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행정 명령이 발표는 됐으니까 그냥 발표만 하고 있을 인물은 아니고 미국이 그냥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숨은 의미, 의도를 읽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 이걸 굉장히 희소식으로 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그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투기, 뭐 도박, 경멸의 눈빛으로 많이 봅니다. 여전히. 그럼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미국이 네.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네. 앞으로 더 모아가겠다. 가지고 있는 거 팔지 않겠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죠.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뭐 작년에 독일이 많이 팔았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5만 개, 거기도 수사 과정에서 얻은 건데 5만 개를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시장 충격을 받았거든요. 20만 개 4분의 1이면 170억 달러에 4분의 1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독일은 단순 가지고 있는 게 계산으로. 없어요. 다 팔아갖고. 정말요? 네. 그런 일이 이제 못하겠죠. 어느 나라 정부든지 음.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었으면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미국은 네. 모으는데 왜 너희는 파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진 않더라도 국가들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얻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팔지 않는다라는 신호도 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만 이렇게 공식화되면 만약에 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에서 기한을 올리면 네. 위에서 그거 안 돼 도박이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한 두어 달간 우리나라 이 당을 막론하고 이제 정치인들을 만났었거든요. 정치가들이 이제 너무 현안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들을 네. 귀가 있고 네. 배우려고 하고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하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왔던 그동안 그 달러 패권의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게 맞다면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왜 전략 자산으로 삼으려는 건지 이게 약간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쉽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달러의 영역을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막아야 된다. 이 시각을 정확하게 트럼프가 1기 때 가지고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달러의 지위에 도전한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국은 막는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1기 때 했었습니다. 했었죠. 네, 그래서 네. 트위터에도 올리고 시도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완전히 돌아섰죠. 그 밖에 있는 동안에 깨달은 예, 건가 예, 봐요. 아들들이 설득을 했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 페이팔 사단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워낙에 본인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미국 달러 시스템의 구조는 미국의 채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 달러 시스템의 지금 위기는 강달러냐 약달러냐라는 거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이거는 많은 나라들이 탈달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이것은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원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원인인데요. 네.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부채가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조 달러 초반이었는데 지금 36조 달러가 36조까지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빚을 갚는데 빚은 원래 안 갚지만 이자를 갚는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장기 국채를 사갖고 장기 이자율을 안정시키려고 네.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습니다. 그게 올해만 네. 7조 달러, 9조 달러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재정 적자를 하나도 안 늘려도 지금 9조 달러 어치의 채권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중국이 안 사주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계속 누적을 하는데 네. 원래 미국의 무역 흑자를 내는 독일이나 일본이 열심히 사줬단 말이죠. 네. 근데 중국은 안 사줘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있어서는 국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네. 장기 국채를 사서 장기 국채 가격을 안정시켜야 이자율이 안정되고요. 네. 이자율이 낮아져야 약달러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약달러를 해야 무역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강달러잖아요. 네. 이 장기 이자율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 네. 얘기는 장기 국채가 안 팔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장기 국채를 사는 가장 큰 수요가는 연준하고 재무부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 국채를 팔아서 되사는 거거든요. 이걸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단기 국채 시장이 크게 열려야 돼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네. 바로 증거금으로 갖고 있는 게 미국 단기 국채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구원투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은 네. 저도 발행할 수 있는데요. 네. 감옥에 가겠지만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돈을 받고 네. 토큰 하나 드리면 네, 주세요. 저는 이제 돈이 있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다시 저한테 토큰을 갖고 오면 제가 돈을 돌려드리는 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원화에 패깅될 수도 있고 달러에 네. 패깅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동돼서 그렇죠. 고정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원화나 위안화에 패깅된 걸 구하려고 하지 않고 달러로 달러에 하죠. 패깅된 걸 구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코인이죠. 예. 유럽인들과 중국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안 써요.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예.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달러를 이 회사가 발행사가 운용을 하면 은행이 되는 건데요. 네. 운영을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자 안 주는 달러로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자 주는 달러로 갖고 있을 거냐 선택밖에 없는데 이자 주는 달러가 미국 국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5%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테더사라는 한 회사가 예.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요? 그런데 이게 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어요. 발행량이. 네. 벌써 2천억 달러였는데 2,100달러, 2,100억 달러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올해만 이제 3천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50배에서 200배까지 키울 생각인 거죠. 이거를 키우면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의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국채를 보유하는 게 달러 스테이블 발행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은행들이 막 몰려들게 되면 결국은 기존 금융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그렇게 우리가 되면 미국은 또 자연스럽게 국채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 예. 각국 정부가 원래 달러를 보유하는 거지 각국 기업이나 개인들은 그 나라 돈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죠?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어도 달러 팔아서 원화로 월급을 주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원재료도 원화로 주고. 예. 그런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월급도 줄 수 있고 공급처에도 그렇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라서요. 이런 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망한 나라가 네. 자국 화폐를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그냥 달러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본 다 달러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달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 스테이블 그러니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면서 다시 달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탈달러를 하니까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가 블록체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견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을 바이패스하고 네. 각국의 국민들한테 달러를 직접 팔겠다. 그게 이거 달러 누가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와 그 주변 인물들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탈 미국화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탈달러를 하려고. 네, 탈달러를 하려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달러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서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금도 많이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스스로 디지털 화폐를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했죠.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BDC라고 부르는데 네. 중앙은행. 중국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위안화를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수용도가 높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도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의 달러 지배력을 너무 키워서 위안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나와서요. 이 위안화를 더 많이 퍼뜨리든가 아니면 IMF가 네. 그 SDR이라고 특별 인출권을 네, 특별 일주권. 그거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SDR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걸 지지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거나 네.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CBDC를 앞당겼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걸로는 대응이 안 돼요. 달러 스테이블 CBDC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예. 그걸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응이 안 돼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단순한 전략자산 비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이제 미중 간의 화폐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이제 룰을 어긴 건데 네.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축적하지 않으면서 탈달러를 공공연하게 선언했거든요. 네네.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가 의회에 이제 우군을 만난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의 그 테더사가 네.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중국인들이 달러를 사려고 만든 회사가 바로 테더사예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중국이 거래소를 막으니까 중국 은행을 통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커진 거죠, 그것 때문에. 네, 자, 그러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략자산 비축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만 하지 더 사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전략자산이가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모두에 그러셨잖아요.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일시적이거나 단견일 수도 있겠네요. 원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은 365일 중에 5일만 오르고요. 60일은 횡보하고 300일은 계속 떨어집니다.
원래 그래요 비트코인. 그러니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 우리 교수님처럼 이전에 초기 하신 분들은 모를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미리 가진 사람이 내 거를 충분히 올려놓은 다음에 어느 날 내가 엑시트할 때 받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네. 무슨 뭐 가치물 같이 보이지 않고 네. 배당도 없고 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 하나만 있으면 이게 약간 불안정한데요. 네, 지금 트럼프의 본심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3달 전부터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게 되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온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안에 옵니다. This year? 네. 올해 아니요? 정말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BOA에서요? 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도적 명확성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고 바로 들어옵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달러 예금 통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의 선택지는 없어요. 이거를 발행하지 않으면 예금이 없어져요. 이거는 정말 완전한 변화네요. 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은행들은 원화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예금 통장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상업은행들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이 뭔가 좀 가상 자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그럼요. 뭔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은 맞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하고 있고 여러 네. 가지 좀 규제를 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좀 저는 좀 놀래가지고요. 지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래도 1년 중에 닷새 오른다는데 너무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업계 전반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네. 왜 이렇게 거래소들이 많이 해킹을 당하냐면 거래소 내부에 모럴 해저드도 있고요. 그게 FTX 사태였고요. 네. 그 다음에 보안이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킹이 당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 모건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는 거죠. 이 시장에. 네. 아예 미국의 통화감독청이라고 은행들을 관할하는 정부에서 선언을 했어요. 네. 은행들 허락받지 말고 네. 암호화폐 보관 사업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해라. 그거 하는데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미국으로부터 오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법인들도 특히 이제 학교 법인이나 이런 데가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부를. 그거를 못 쓰고 있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계좌 틀고 쓸 수 있게 이제 해준다. 이 정도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정치가 안정되면 빨리 보폭을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트럼프 네.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네. 이 책을 좀 두껍긴 합니다만 읽어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죠. 이거 예. 읽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태민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철학과의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됐습니다. 네, 18년 만에 이제 정말 오랫동안 그 국민연금 개혁이 없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역사를 뒤돌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이 1988년입니다. 당시 보험료율이 3%밖에 안 됐고요. 또 네. 소득 대체율은 70%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 됐고요. 그리고 출산율 걱정은 안 하던 때였습니다.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 이제 93년에 이제 6%로 오르고 그리고 98년에는 9%로 오른 후에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60% 그리고 2006년에 40%로 줄이기로 합의가
합의가 돼서요. 현재는 한 41%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년 국민연금 내면 퇴직 전 소득이 한 40% 정도 이제 받는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 더 내는 거 좋아하는 국민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합의가 된 거죠. 네, 현재 보험료율 9%를 13%로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1%에서 43%로 올린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대략 2055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에 한 8, 9년 정도 이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층은 앞으로 본인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될 텐데 연금을 받기도 전에 이제 기금이 이제 고갈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 급여 수준이 높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내게 그래서 보험료율을 이제 더 내도록 하는 게 이제 맞지 않냐.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자녀들한테 부담을 낮춘다는 그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워낙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서 개혁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일본은 연금 개혁을 언제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던 게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네, 초고령 사회에 예. 진입한 거죠. 네, 초고령 사회가 이제 작년에 넘어섰는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년 전에 이제 2007년에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가 이제 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연금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일본은 좀 대처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인 인구가 20%가 되기 전에 한 19% 정도 됐었을 때 그리고 한 출산율이 1.29명 정도 되던 때가 그때가 2004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되기 전에 고령화 사회 예. 단계에서 이미 준비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큰 개혁이 있었는데요. 근데 당시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잃어버린 10년으로 인한 그런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30년 정도면 이제 연금 기금이 이제 바닥에 나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고이즈미 내각이 이제 연금 개혁을 추진을 했는데요. 네. 100년 안심 지속 가능성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추려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연금보험료를 당시 13.58%였었는데요. 매년 이거를 상승시켜서 2017년 정도에는 18.3%로 올리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받을 때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이제 연금 그 지급액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따라가게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소득 대체율이 기존에는 이제 59%였는데 50%로 낮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출산율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연금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 이렇게 내용을 연금 개혁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게 연금 보험료를 18.3%까지 올리는 거니까 네. 일본도 국민들이 그 당시에 선뜻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야당이 모두 표결에 불참을 했다고 하고요. 네. 여당인 자민당이 표결을 이제 강행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결을 하고 나서 이제 양당의 이제 호감도가 이제 역전이 되었고요. 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혁안 통과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잘했다라고 하는 의견은 뭐 한 12% 정도였고 네.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한 67%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제 자민당이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여당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연금 개혁안이 이제 통과되기 전에는 이제 그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불만을 폭발시킨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국민들이 그런 연금에 대한 믿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계속 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중 하나가 노후자금 2천만 엔 논쟁인데요. 2019년에 일본 금융청에서 낸 공식 보고서 하나로 인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 제목이 고령 사회에서의 자산 형성과 관리입니다.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요. 은퇴한 60대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와 연금 수입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연금이 있어도 매월 약 5만 엔이 부족하기 때문에 30년을 앞으로 더 살기 위해서는 2천만 엔, 우리 돈으로 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자도 자산운용, 즉 투자를 해야 된다.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 국민들이 2004년도에 연금 개혁을 이제 크게 해서 보험료율도 크게 올렸겠다. 네. 그리고 정부가 연금만 있으면 100세 안심이라고 홍보를 이제 계속 해와서 네. 공적연금을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했었는데 이제 네. 그런 기대와 배치되는 내용이 이제 보고서가 정부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60대가 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냐 이런 국민적 그렇죠. 분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에 그 일본의 연금 개혁은 또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2004년이 가장 큰 개혁이었고요. 그 후엔 이제 2015년에 가입 연령을 확대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60세까지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요, 65세까지도 낼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네. 또 2017년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해당하는 게 일본에서는 아이데코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정부에서 연금 받는 나이를 네. 75세까지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 가입자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이제 높이고 그리고 연금 수령은 가급적 늦게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노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한 축은 이제 연금 개혁을 하는 거라면 또 다른 한 축이 더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이제 노후 준비에 힘쓸 수 있도록 이제 좀 새로운 당근도 이제 좀 제시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당근이요? 그게 이제 바로 니사라고 하는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ISA 계좌라고 아시죠? 네, 예, 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바로 이 ISA가 그 일본과 영국에서 이제 가져온 제도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사라고 하는데 앞에 이제 N은 니폰, 이제 일본 예, ISA 군요. 일본 ISA라는 니사. 뜻입니다. 네. 이 니사가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 계좌 안에서 뭐 우리랑 비슷합니다. 뭐 주식, 펀드, ETF 이런 것들을 담아서 여기 투자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제 비과세 이제 계좌를 이제 말합니다. 네. 이 계좌가 큰 인기가 있었다는 소식을 지난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도입은 이제 2014년에 되었는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 가입자 절반이 이제 60대일 정도로 이렇게 젊은 층한테는 별로 이제 인기가 없었는데요.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세제 혜택을 이제 크게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금융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국민 자산도 이제 늘려주겠다는 그런 정부 이제 큰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ISA 니사 계좌에 이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과거 니사랑은 다르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 니사 이름 앞에 새로운 신이라는 이름을 좀 붙이게 됩니다. 네, 네. 네, 이 신니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납입 한도나 총 투자 한도를 기존에 이제 3배로 파격적으로 좀 크게 키웠고요. 네.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종류나 뭐 가입 조건 같은 복잡했던 것도 다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니사 가입자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니사 통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한 건데요? 네, 작년에 이제 일본의 그 해외 금융 상품 투자 규모가 954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15년 이후 최대치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해인 2023년에 비하면은 147%가 이제 폭증한 수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니사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것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니사 계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도 이제 해외 펀드였거든요. 네. 미쓰비시 UFJ 자산운용에서 내놓은 펀드이고 MSCI 올 컨트리 펀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였는데요. 이게 네. 전 세계 주식에 이제 고루고루 투자하는 그런 자산 배분 펀드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본 사례를 보면 이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를 좀 활성화해주는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그 IS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IS의 납입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그리고 네. 비과세 한도는 200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또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할 때 비과세 한도를 1,000만 원 늘려주는 국내 투자형 ISA도 만들겠다는 방안이 추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저 전국에 혼란이 오면서 지난달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달 초에 IS에 세제 지원하는 그런 법안을 다시 확대하기로 또 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재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있겠죠. 네, 국내 증시 부양 필요성인데요. IS의 가입자가 작년 말에 비해서 이제 좀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아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이제 미국장으로 가고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근데 만일에 IS의 혜택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네. 기존의 IS 가입이 이제 불가능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이제 국내 투자형 IS를 가입해서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는 좀 그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재논의를 그래서 좀 서두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도 일본의 사례처럼 노후를 위해서 좀 저축만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좀 전환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아직 좀 60만 원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 대비 투자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신설되었는데요. 네. 그 가입자가 이제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런 비과세 계좌를 활용한 투자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퇴직연금 계좌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팔지 않고도 다른 회사로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네.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동 결과를 보니까 이제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이 많았나 봐요. 네, 은행보다는 이제 좀 증권사에 좀 들어온 것이 좀 더 이제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증권사가 이제 은행에 비해서 투자 상품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이제는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좀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는요. 네, 이게 이제는 뭐 갈 길이 좀 멀다고 좀 보여지는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퇴직연금 적립금이 그러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래도 8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예금으로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개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뭐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도 아직은 60~70%가 예금으로 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좀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키워나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금 개혁 와중에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출생 트렌드를 좀 생각해 보면은 공적연금 개혁이 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그런 방향성을 좀 피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연금 개혁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좀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더더욱 낮춰야 된다는 거고요. 네. 내가 투자해서 만드는 연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